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지명된 지 14일 만인데요. 사퇴가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친일과 반민족이라고 비판받았던 것에 대해서 본인과 가족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 이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상처가 큽니다. 일본이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흔들면서 우리 국민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마치 한일 정부가 정치적으로 짜고 고노 담화를 내놓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남긴 깊은 상처는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전산 시스템을 둘러싸고 경영진들의 내홍을 겪었던 KB금융지주가 결국 전산 시스템을 전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상처만 입고 결국 조직과 전산 선진화에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스스로 상처만 입은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까지 또 군 사고까지 올 상반기에 상처가 참 많았는데요. 하반기에는 상처가 아물 수 있는 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상처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최근 한국 식품 기업들이 중국의 모방 제품, 이른바 짝퉁 식품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기 있다 하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글자 하나만 바꾸고 또 포장을 비슷하게 만든 짝퉁 식품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부에서 중국의 짝퉁 식품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현재 의료 영리화, 또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에 반대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과 전화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지난 11일에 보건당국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의료 영리화, 투자 활성화,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코스피 증시 또 코스닥 증시를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은 좀 많이 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2,000포인트를 기록을 하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많이 좌우를 받고 있는데요. 시장이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아파트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이 KB금융경영연구소가 네. 오늘 낸 보고서 중에 이제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시장의 어떤 새로운 7가지 트렌드라는 네. 제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재건축, 그렇죠. 예, 아파트들을 선호했습니다. 왜? 재건축을 한 다음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년 정도 된 노후된 아파트가 오히려 새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특히 뭐 몇 년 전부터는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확실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1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보다 1년에서 5년 사이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결국 이거는 어떤 재건축에 대한 차익보다는 그야말로 새 아파트, 좀 더 질 좋은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심리로 실용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투자 대상으로 보다는 그냥 거주하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인식인가 보네요. 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강세 네. 확실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핵가족화라든가 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과거에 이제 넓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일종의 하나의 신분 그렇죠.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됐었는데 네. 이 역시 또 실용적으로 자기의 가족 규모에 맞게 중소형 아파트가 확실히 최근에 보면 가격도 훨씬 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면적하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인데요. 이 과거에 보면 59평방미터, 84평방미터, 114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평형이 거의 고정화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런 거 외에 74평방미터형도 있고 87평방미터형도 있고 108평방미터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아파트 면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번째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변신. 사실 처음 2000년대 주상복합 아파트가 나왔을 때 엄청난 그야말로 관심을 모았었죠. 그랬었죠. 특히 이제 타워팰리스라든가 특히 고급 주상복합은 어떤 고급 아파트보다도 높은 가격을 형성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분양가도 비싸고 관리비도 너무 비싸다, 또 환기가 잘 안 된다, 네. 이런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로 타워팰리스의 120평방미터형의 매매가 같은 경우는요, 주변에 이 삼성 레미안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보다 훨씬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주상복합들도 또 이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변신을 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삼성은 레미안이다, 네. LG는 GS는 자이다. 똑같은 지역, 어떻게 보면은 이 똑같은 이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효과를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섯 번째로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도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30만 가구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수요에 굉장히 큰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가격의 지역 간 디커플링 현상. 이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2004년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하고 비수도권 아파트의 주택 가격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좀 더 갈수록 세분화되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역하고의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또 어떤 이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니까 이 단지 과거에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의 정도의 구분이었는데,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혹은 비수도권 내에서도 역세권이냐 아니냐, 자연 주변의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세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큰 가격으로 가격 차별화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이런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데도 이런 트렌드가 상당히 좀 많이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전해주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확실히 실용화되고 있다. 네. 집이 투자나 전시 목적보다는 거주의 목적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평형대가 굉장히 다양해진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 연비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있나 보죠? 네. 예. 이 연비 검증 기준이 우리나라가 좀 복잡했는데요. 네. 저도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토부 기준 따르고 산자부 기준 따르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쨌든 오차범위 5% 이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자동차를 만든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을 할 때요, 도심 연비하고 고속도로 연비 모두가 신고 연비하고 차이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아야지만 적합 판정을 내려주기로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은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 연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이 복합 연비가 오차범위만 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심 연비가 조금 오차가 크더라도 고속도로 연비가
좋으면은 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각각 본다는 겁니다. 도심 연비, 예. 고속도로 연비 두 개 다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허용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것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의 그 산타페 연비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는 종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예. 조건을 어쨌든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 내에서 하나만 평균적으로만 통과가 되면 되는데 앞으로는 두 가지 기준. 고속도로 각각의. 달릴 때, 시내 달릴 때 두 예. 가지 다 연비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이거 노인분들 많이 하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네. 건강보험 이제 적용이 되죠. 그렇습니다.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로 이제 일단 제한이 되고요. 임플란트가 최대 2개까지 네. 이 원래 가격의 50%만 되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이 50%로 이제 정해지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5세 이상 노인들이 대상이고 최대 2개까지만 네. 보험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노인들한테는 편리하게 됐고 또 하나 이 리베이트 요즘 약값이라든가 네. 제약사들이 약을 공급할 때 이 리베이트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만약에 리베이트를 3번 정도 한 약품 네. 그래서 적발이 된 약품들은 아예 급여 목록 보험 적용 대상에서 삭제가 돼가지고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이 되는 더 이상 그 약은 팔 수 없게 되는 그런 쪽으로 보건복지부가 규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을 만한 강력한 그런 제재 조치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적발을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리베이트가 이 규제 말고도 네. 리베이트를 주면은 쌍벌주 적용이 돼가지고 네. 준 쪽 받은 쪽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화요일에 오셨군요. 네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역시 오늘 목요일 아니네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증권주가 지수는 1994.35, 플러스 19.4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장중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로 529.49포인트, 마이너스 0.47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은 어땠나요? 오늘 조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네. 네, 지수 가장 많이 올리면은 누가 힘을 외국인? 썼겠습니까? 네. 근데 외국인은 예. 오늘 한 252억 정도 소폭 썼습니다만은 힘을 예. 기관이 오늘 좀 많이 사줬습니다. 어제부터 기관이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동안 좀 시장이 못 올라가게 눌렸을 때 네. 기관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오늘 연기금에서도 한 1,400억 가까이 사고요. 국가지방단체도 한 600억대 이상을 좀 매수를 해주고 금융투자라든지 사모펀드 쪽 이런 쪽에서도 계속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투신권만 한 68억 정도 매도가 되었는데요. 금액은 좀 크지가 않아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그런 면도 없진 않았나 보네요. 안 팔아줘서 일단 외국인한테는 좀 고마운 거고요. 예. 기관이 오늘은 독자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끌었고 기관이 오늘 시장 끌고 외국인이 옆에서 약간 좀 도와주는 건데 네. 전체적으로 지수를 이렇게 잘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왜 안 올렸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네. 상당히 오늘 좀 강하게 섰는데 주요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한 23,000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가 5,000원 상승,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NC소프트 등도 4,500원 정도 올랐고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였던 것이 이제 LG그룹주입니다. LG그룹주들이 좀 며칠 쉬고 다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LG전자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고 LG디스플레이가 오늘 한 3.5% 정도 올랐고 또 다 합쳐서 가지고 있는 LG가 오늘 한 4.2% 정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LG화학이 최근에 좀 힘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학주가 올라서 LG화학이 올랐다라고 봐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LG주가 이렇게 탄력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삼성그룹주 이후에 예. LG그룹주는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뭐 저희 인식 속에는 언제나 2등이라는 그런 네. 인식이 항상 자리 박혀 있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코스닥 부품주들이 다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LG 이노텍은 추세들이 상당히 올랐어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하반기 F에 대한 기대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LG전자도 최근에 발매된 G3가 인기를 끌면서 그 부분이 또 돌풍의 역할을 해주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에 네. 전기차 공장 짓는 거 부분하고 이제 중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랑 이제 계속 앞으로 협업하는 관계, 그런 납품 계약 맺은 관계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LG그룹주들은 항상 제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2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칼만 갈아왔었는데 그 칼이 빨리 다 닳기 전에 뭐라도 썰어야 될 텐데라는 네.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뭐 LG그룹주들도 뭐 보여지는 비전들을 보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선택적인 측면에서 다른 게 너무 살 게 없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삼성그룹주에 편향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풀리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하고 또 모레, 뭐 이번 주는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지수는 크게 조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종목에 조금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종목들이 많이 급등하면 자율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가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신다면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또 화학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거래소 초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코스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돼요. 네. 사실 지수 2000이라는 게 넘자면 사실 쉬운데요. 넘어가면 시장에, 또. 네, 예. 넘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또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을 그렇죠. 누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될지 좀 봐야 되겠는데 사실 오늘 장 막판에 동보그룹 워크아웃 소식이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네, 시장이 좀 잘 마감이 됐습니다. 동보그룹이 금융계열 쪽만 제외하고는 전부 자율협약 워크아웃에 돌입했다라는 기사가 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예. 부분들이 좀 영향을 빼더라도 시장에 좀 견주있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종목별로 낙폭과 대주들 순환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허규현 위원님은 LTE-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아,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생생경제 1부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 모방 상품, 이른바 짝퉁의 천국인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통 그냥 뭐 공산품 같은 것들 베끼는 거 많이 봤는데 식품에 있어서도 짝퉁이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수익도 나빠질 수가 있고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또 이 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 이런 것도 걱정인데 2부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마.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날씨가 너무 덥죠? 이거 팩, 이거 냉장고 시원하게 놨다가 사용하세요. 네, 이거 계산해드릴게요. 2,000원인데요. 오늘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한다는 거를 들었는데 판매하는 입장에서나 고객분들한테는 문을 닫고 영업한다는 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고객님들이 문을 열어놓으면 쉽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사갈 수도 있지만 문을 닫고 있을 때는 머뭇머뭇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평소에 에어컨 온도는 한 18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아직 날라온 거는 못 봤는데 과태료를 문다면 저희가 철저히 지키면서 해야 되니까 뭐 불편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3일부터 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뭐 화장품 가게든 이런 가게에서 문을 닫고 원래는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열고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또 손실이 많으니까. 아니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제 습관이 안 돼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에너지 절감이 이제 저도 가정주부다 보니까 집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가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 보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손님 편의를 위해서 가게 업주 입장에서는 결론은 매출을 위해서는 우리 이제 사가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장바구니 생생경제,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에 다녀오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신촌 홍대 번화가 매장들을 다녀왔는데 어제부터죠. 23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문 열고 영업하시면은 걸립니다. 그러면서 18도라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도 걸리면은 과태료도 많이 무셔야 되는데 점점 이제 공급적인 어떤 그런 전력 그 정책보다는 수요를 관리하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좀 불가피한 그런 점들인데 기업이나 가정이나 뭐 또 이렇게 매장에서도 동참을 좀 하셔야지 전력난 같은 것들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인경의 생생경제.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네, 저희가 아까 시작하면서 예고를 해드린 게 중국 짝퉁 식품에 대한 아이템이었어요. 중국에 제가 가서 본 것은 별로 없었는데 보면은 사진들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거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색깔, 모양 다 똑같은데 정말 점 하나를 더 찍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살짝 바꿔놓은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중국 제품이더라고요. 뭐 이게 짝퉁의 천국이 중국이라는 점은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식품까지 이렇다면 우리가 그냥 정말 잘못 알고 할 수 있잖아요. 사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하도 이 식품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 음료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에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무려 3년 반 정도의 기나긴 소송을 했고요. 최근에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다른 것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다른 복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소송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따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게 오리지널이다, 이게 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짝퉁이 계속 돌아다니게 되면은 짝퉁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원래 업체에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은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표권 등록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잘 해봐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짝퉁을 사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는 비양심적인 유통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도 짝퉁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짝퉁이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도 짝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 간략한 좀 사건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 현지에 계시는 변호사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조금 더 기다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샤오미라는 업체 아세요? 보통 이제 한자로 하면은 소미, 그래서 작은 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사실 뭐 굉장한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애플의 짝퉁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애플의 제품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내놓는데 가격은 한 10분의 1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샤오미가 뜨고 있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애플이 오리지널을 가지고 진본, 원본을 가지고 소송을 건 다음에 걸릴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래도 이 업체가 상당히 좀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한데 또 이 짝퉁이 잘 팔리면서 애플의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 현지를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전화 연결 사정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 문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창업 코너 좀 먼저 가볼까 합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지금 스타트 비즈니스 김세훈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요 작은 가게 성공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사실은 작은 가게를 통해서 큰 가게를 이기는 방법 없을까? 이걸 고민하는 창업자들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 족발 전문점으로 해서 일산 상권에서 상당히 뉴스가 되고 있는 오양족발집을 운영하는 안현주 대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족발 전문점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냥 최근에 너무 핫한 아이템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족발집 그러면 우리 장충동 뚱뚱이 할머니 족발집부터 시작해서 참 오래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런 먹거리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런 고깃집 시장이 약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고깃집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이런 갈비나 이런 쪽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오히려 이런 족발집 신규 브랜드를 내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아무래도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재래시장이든 아니면 일반 독립점 가게에서도 족발집이 하나둘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족발 같은 경우는 여러 측면에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다지 비싸지 않으면서 뭐 한 끼 식사도 할 수 있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스테디셀러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개해 주실 이 작은 가게는 프랜차이즈인가요? 아닌가요?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지금 이 가게는 40대 부부가 운영하는 독립점 형태의 족발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창업을 했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부 창업 성공 사례이기도 하고요. 지금 좀 720만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한번 벤치마킹 할 만한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남편분 같은 경우는 국내 유명한 S전자의 마케팅 부서에 근무했던 40대 올해 47세 손석준 씨고요.
아내 같은 경우는 패션 디자이너 쪽에 일을 하신 안현주 대표인데요. 네. 처음에 족발집을 막연히 창업하겠다고 하면서 요리사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족발집으로 유명하다는 곳을 거의 30군데 이상 이렇게 쭉 다니면서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족발집과 좀 다른 족발을 해보자 해서 고민했던 게 중국 스타일 족발이었습니다. 대표 상품은 오양족발과 오양장육을 대표 상품으로 하는 이런 중국 스타일 족발집을 생각하게 됐고 거기다가 중국식 샤브샤브 요즘 뭐 중국 여행 가보면 한 번씩 먹어봤을 허구어 같은 경우도 사이드 메뉴로 추가하면서 2007년 5월에 지금까지 오픈을 한 족발집입니다. 당시에 투자 금액도 뭐 일산에서 아주 권리금 없는 가게 보증금 한 2천에 월세 150 정도에 1층에 12평 정도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한 1억 원 미만 정도로 오픈해서 처음에 지금 5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일산에서 상당한 줄 서는 족발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작은 가게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또 부부가 창업을 했다는 점도 혹시 성공의 포인트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부부 창업 요즘 뭐 사실 50대 베이비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해왔다면 부부 창업 시절에서는 오히려 아내가 사장 역할을 하면서 남편은 이렇게 그 뒤에서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들 부부 같은 경우도 두 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부 창업에서.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 같은 경우는 남편의 역할은 홀 접객 서비스, 그 다음에 홀 관리, 전체적인 경영 관리를 책임지고 있고요. 실질적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안현주 대표 같은 경우는 주방 관리를 총괄하면서 지속적인 상품 개발,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안 대표가 직접 인터넷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푸드 스타일링이라든지 상품 디자인, 어떤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담보했기 때문에 어떤 가게를 꾸미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안 대표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요. 동시에 또 많이 싸우기도 했다고 그래요, 보니까. 많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거침없는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좀 특별한 그리고 일산에서 뉴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족발집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메뉴의 차별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창업을 했을 때 어떤 강점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1등 가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뭐 역시 음식점은 첫째는 상품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족발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오향족발 그러면 5가지 향이 나는 족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5가지 향, 뭐 팔각, 정향, 진피, 산초, 회향 같은 이런 오향족발을 하면서 상품 자체도 원재료도 국내산 생종만 쓴다는 거죠. 그것도 브랜드 생종만 쓰면서 특히 족발집 그러면 앞발이 맛있을까 뒷발이 맛있을까 이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앞발이 맛있거든요, 사실은. 차이가 나나요? 그렇죠. 앞발이 더 크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앞발 하나가 1.8kg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예전에는 한 3-4천 원 순으로 사입을 했었는데, 요즘 한 7,600원 정도 사입을 하지만, 오히려 앞발만을 고집하면서 좀 고객의 니즈에 잘 맞추려고 했던 이런 상품 경쟁력이 가장 컸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디지털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뭐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SNS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포털 사이트에서 뭐 어느 동네 맛집 이렇게 검색해서 우리 집이 뜨지 않으면 장사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상당히 인터넷 마케팅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안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주방 관리도 하고 상품 개발도 하지만 또 인터넷 마케팅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뭐 이런 직접 자기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 대표가 운영하는 이 족발 선생 오양선의 맛있는 이야기 같은 이 블로그에는 하루에 방문자 수가 2,000명이 넘거든요. 사실은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2,000명이 넘는 블로그를 찾기가 상당히 좀 특이한데요. 안 대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블로그 업체에 의뢰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좀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문제가 돼서 오히려 자기가 직접 공부하면서 스터디 그룹도 조직하고 해서 좀 블로그 마케팅을 매일매일 운영한 게 오히려 찾아오는 맛집으로 아마 자리매김하는 이런 원천이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은 가게 성공 오늘이 산탄이었나요? 예. 다음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상훈 스타트 비즈니스 대표였습니다.
짝퉁의 왕국으로 불리기도 하는 중국에서 우리 식품 브랜드들이 또 짝퉁이 나와서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음료 회사가 3년 반의 소송 끝에 이제 최근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기업 측의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중국 베이징 법무법인의 리팡 앤 파트너스의 한영호 변호사가 있습니다. 현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들어보려고 했는데 힘들었네요. 예, 네. 예. 이게 음료 제품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했나요, 우리 기업을? 예, 중국에 있는 어떤 짝퉁 업체가요, 남쪽에 있는데요. 남방에 중국은 크다니까 북방 남쪽으로 나누는데요. 남쪽에 있는 업체인데요. 그쪽에서 우리 웅진식품이라는 이쪽에 거의 같은 그런 상표를, 이걸 거의 같은 상표 이런 도형을 이 라벨로 페트병에 부착해가지고 중국 특허청의 디자인 권리를 등록받았습니다. 그래요? 후에 우리 이 한국 업체에서 이걸 알고 한 몇 년 지나서 알았죠. 그다음 이 중국 이 특허 심판원에 짝퉁 업체를 상대로 무효 심판을 제출했습니다. 예. 근데 무효 심판에서 무효 심판이라고 아마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면 이 디자인이 등록되었는데 이건 부당하게 등록되었다. 이걸 취소해달라 이런 겁니다. 네. 제출했는데 이 심판에서 초점 뭐냐 하면 이 한국 업체가 이 주장한 이 주요한 근거는 뭐냐 하면 중국 짝퉁 업체가 이 디자인 출원을 하기 전인 2007년도에 이미 한국 신문에 이러한 도형이 부착된 페트병 음료수 광고를 이미 한국 신문에 게재했다 이런 겁니다. 중국 짝퉁이요? 예, 중국 짝퉁 업체가 이 디자인권으로 중국에 등록한 제품을? 도형과 똑같은 거의 100분의 한 99는 같은 이런 이 상표로 부착된 이런 페트병 이런 음료수 광고를 한국 신문에 게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상표 구별이 되나요? 어떤가요? 구별 보면 도형은 다 같습니다. 근데 딱 글자가 한 글자 틀립니다. 예. 하나는 자연은이고 하나는 자연웅입니다. 거의 저만 하나 찍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국인은 한국말 한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중국인은 여기에는 교포들은 한 15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다 헷갈린 겁니다, 완전히.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짝퉁 식품을 우리나라 건 줄 알고 사 먹었겠네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한국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판 것보다 이런 게 잘 팔리게 되면은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 기업의 피해가 좀 어느 수치로 잡히나요? 예, 수치로는 이건 보면 지금 한류가 지금 중국에서 아주 지금 붐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요즘은 이민호 씨라든가 혹은 별의송 그대 드라마 때문에 중국에서 완전히 지금 이게 한류가 지금 붐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짝퉁 이런 제품이 많다 해도 어떤 경우에는 이 시장 전체가 높아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통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통계해본 적은 없지만 기사를 보면 한국 빙그레라고 하는 빙그레 바나나 우유에서 원래는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250원 자위 250억 원 자위금 매출을 기대했지만은 이런 짝퉁 업체의 이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100억 적은 최종적으로는 150억 원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 하는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피해가 상당하네요. 아주 영향이 많은 거죠. 예. 변호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것 중에 황당한 것들 예로 좀 들어주실 게 있나요? 예, 보면 이렇습니다. 예, 하나 제가 제일 재미있던 이런 짝퉁은 혹시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이 스포츠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면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세계 상에 누구도 타는 사람인데 중국에 지금 거의 상장까지 하려는 아주 큰 스포츠 용품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마이클 조던이
중국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등록하고 그다음 상표도 등록하고 이런 상표로 이 지금 이 제품을 팔거든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이 바스켓볼이라든가 혹은 체육 그 이런 유니폼이라든가 파는데 근데 마이클 조던이 한 몇 년 지나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중국 법원에서 지금 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지금 이 기소권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조사해봤더니 이 마이클 조던이 아들이 2명인데 그 아들 두 명까지 다 이 중국 회사에서 상표로 지금 중국에서 다 등록해버렸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네요.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전에는 뭐 이것이 이 회사가 마이클 조던, 미국인 마이클 조던이가 지금 경영하는 회사라고 저는 한 1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군요. 예. 그렇군요. 아들까지 딱 해가지고 진짜같이 정말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스포츠용품의 어떤 품질이나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식품의 짝퉁 식품들 뭐 맛이라든지 품질 이런 것들은 구별이 갈 정도면 소비자들이 또 안 찾잖아요. 어떤가요? 근데 이렇습니다. 그 한국 그 이런 음식 그 뭐 식품이라든가 혹은 뭐 음료수라든가 이런 거는 그 뭐 저는 그렇게 많이 접촉해본 적은 없지만 뭐 가짜 짝퉁 제품을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정한 이 한국의 이 맛이냐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마 뭐 짝퉁을 먹어봐도 그렇게 너무 뭐 이렇게 형편없는 게 아니면 원래 한국 음식은 이런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제품들, 짝퉁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조 단가가 조금 낮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또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마진을 줄여서 또 납품하니까 가격이 낮아질 텐데 유통업체들 문제인가요? 이거 제조업체들 문제인가요? 이건 주약에는 그 제조업체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이 이걸 생산해가지고 파는데 뭐 주약에 이런 걸 단속하려 해도 주약에는 그 제조업체를 단속해야지 유통업체만 단속해서는 그게 끝을 보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짝퉁과 중국 짝퉁과의 이런 정말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먼저 이 중국에서 상표권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이 디자인권이라든가 이런 권리를 먼저 취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전제적인 조건입니다. 이거 만약 없으면 뭐 중국에서 아무런 이런 대응 수단도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중국에 뭐 와서 진출하거나 혹은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그 지재권들을 다 이렇게 등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런 걸 등록해 놓고 그다음 만약 이런 이 권리 침해 사건 혹은 이 짝퉁 제품들이 시장에서 나와 돌고 있다 이걸 보면 하나하나 다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시간도 엄청 들고 비용도 엄청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이건 좀 크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업체들을 골라가지고 선정해가지고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이런 이 단속을 진행하는 겁니다. 혹은 소송을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게 광고 효과를 이게 보기 때문에 다른 이러한 짝퉁 제품을 팔고 있는 이런 유통업체라든가 혹은 제조업체에서도 아주 이게 근심되니까 자기도 당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모로 조심하니까 그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국 업체에게 조금 유리한 판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상 실무상에서 저희들이 보면 이 중국 법원은 예를 들면 자기가 소재했는 그 지역이 당사자의 이익에 좀 약간 기울어진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도 이 시진핑 정권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그다음 이 사법 이 공평 혹은 이 법원에서 이러한 공평에 대한 이런 이 여러 가지 이 관리가 강화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원래 완전히 이게 우리 한국 기업의 유리로 이런 증거로 되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만약 한국 기업이 패소라면 이거는 너무 황당한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법관도 함부로 그런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길어지고 이러면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그 소송은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먼저 소송을 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이거는 소송을 해봤자 해도 뭐 어느 만큼만 손해배상도 못 받고, 그럴 경우에는 단속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고장을 발송한다든가, 변호사 이용해가지고 뭐 내용 증명 이런 경고장을 보낸다든가, 혹은 이 중국의 이 공상행정관리국이라 하는 이런 행정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짝통을 이렇게 단속하는 부서인데요. 이쪽에 이래가지고 이걸 단속해 주십시오 하면 그게 많이 기간상에서 짧아집니다. 한 두 달 혹은 석 달 이런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영호 법무법인 리팡앤 파트너스의 변호사였습니다.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지금 서울역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와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일에 보건복지부가 영리의료법인화, 영리자회사 설립 관련 개정안을 지금 입법 예고하기로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자세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생경제 페이스북, 트위터 있는 거 아시죠? 다 들어오시면은 저희와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